첫 번째. 이건 뭐지? 대선 멘붕. 이거 갖고 자세하게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 나름대로의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멘붕하는가? 우선 두 가지를 저는 주요한 이유로 듭니다. 이번 대선을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과 악의 대결에서 악이 승리하면 우리가 멘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패배했다. 물론 딴소리지만 개중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랬대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뢰인이 당장 항소하시오. 그랬대요. 뭐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도 세상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대개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특히 그런 구도가 강력했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선이 졌으니까 멘붕을 하죠. 두 번째로는 이 대선 한판에 한국 사회가 모든 걸 걸어버린 느낌이에요. 모든 것을. 청년 실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린애들 키우는 문제, 노인들의 복지 문제, 또는 뭐 여러 가지 자유의 문제, 집회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인권 같은 문제, 모든 것을 이번 대선 한판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되죠. 그러니까 멘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이유로는 그릇 유도된 예상.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여론조사 금지, 공포 금지 기간의 그 자료들도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근소한 차이로 역전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 여론조사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서로 막 불러일으켰어요. 심지어 저도 대선 당일날은 아침 10시부터는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대선 당일날 아침 10시 딱 되니까 이건 이겼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6시에 멘붕했어요. 8시간 동안만 저는 겨우 8시간 동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멘붕을 했는데 한 달, 두 달 동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분들은 당연히 심하겠죠. 정신적 타격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쪽에서는 이게 좀 큰데 최선을 다한 패배였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번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찍은 표는 맥시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박근혜가 안 되겠다. 박근혜 씨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모든 표가 결집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았어요. 투표 안 한 놈들 때문에 졌어. 근데 이제 그게 없어요. 물론 75%니까 아직도 25%나 더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문제고요. 정말 모든 힘을 다 짜내어서 했는데도 졌다는 거죠. 할 만한 사람 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사실은 패배 원인을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10월 초 이후로는 그냥 진 게임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대선에서도 한 번도 야권이 자기 힘으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될 줄 알았죠. 최선을 다한 패배. 그래서 우리가 되게 실망하고 정신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을 제가 조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그 선과 악 또는 모든 것을 거는 싸움에서 실제로 87년 이전에 군사정권 하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군사 독재를 그냥 놔두고는 뭐가 가능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87년 체제라는 게 민주화된 지금의 체제라는 거는 불행히도 우리가 거기서 합의한 것은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만 얘기하면 군사 독재 세력의 후계자들도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플레이어로서 선수들로서 받아들이겠다는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합의를 하는 순간 사실은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뛰기로, 게임에서 같이 뛰기로 공정하게 뛰자라고 합의를 해놓고 너는 나쁜 놈이니까 게임에서 이기면 안 되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한국의 운동권이든 뭐든 그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25년 동안 그 이전의 논리를 계속 답습해 왔어요. 새로운 거를 개발을 못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면서 한국에서 소위 변혁운동, 체제를 변화시켜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운동 세력이 완전히 거의 같이 몰락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나서 시민사회가 등장합니다. 90년대 초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참여연대라든지를 비롯해서 경실련이니 뭐 인권운동 사랑방이니 등등등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등장해서 막 번창하는데 물론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었지만 또 다르게 보면 다원주의 사회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독재 세력, 저항 세력, 변혁 세력. 둘이 싸웠고 선과 악의 대결이었는데 다양한 이제 목소리들이 나왔다는 건 다원주의 사회가 됐다는 건데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나를 정당화할 논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군사독재는 나빠요라는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군사독재에 저항하다가 끌려가서 죽고, 그렇죠? 고문당하고 거기서 압도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맞는 그런 논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번 선거까지도 계속 선과 악의 대결. 그리고 마치 다원주의 사회의 장점은 그거죠. 큰 싸움의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는 대신에 작은 싸움들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사회를 좀 더 낮게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데 불행히도 그것들을 우리는 계속 무시해왔어요. 그래서 한 판, 뒤집기 한 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수구 세력은 계속 강구하죠. 국민의 명령이라는 얘기 하는데 국민의 명령을 톡 해놓고 숫자로 세보면 저쪽이 국민의 명령이에요, 지금은. 불행히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난 5년 동안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일격을 가한 게 이명박 쇼크일 겁니다. 고백하거니와 저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지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죠.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가장 타격을 입은 게 아마 여론주도층일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학자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그다음 각종 전문가들, 문화예술인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 생존의 근거 자체가 사라진 셈이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찍혀가지고 민간인 사찰 당하고 저는 사실은 4대강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민간인 사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대강 사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크게 잘못됐지만 잘못된 정책의 범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 사찰은 이건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범죄적 행위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개개인을 위협하는 행위였어요.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소위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들이 엄하뜨거라한 거죠. 아마 그게 이번 대선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 야당의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는 많은 지식인들이 발벗고 나섰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 모든 걸 다 동원했죠. 그런데도 졌어요. 절대 안 찍을 것 같던 사람도 졌어요. 저는 87년도에 백규환 씨가 사퇴해서 김대중 씨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찍었어요. 근데 소용없더라고요. 25년 만에 앞으로 또 안 할 거예요, 이제 다시는. 자, 결론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난 25년 동안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정치적 동력은 완전히 소진됐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없어요. 완전히 이번에 다 바닥을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25년 전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야당이고 소위 시민사회고 그때 벌어놓은 걸 갖고 야금야금 까먹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죠. 이제 더 이상은 못 간다. 5년 뒤에 이길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 절대 못 이긴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그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거예요. 또 모르죠. 뭔가 이렇게 정치공학적인 술수를 써서 저쪽 후보를 하나 더 내세워서 3자 대결을 맺는다거나 그랬다가 또 뭐 단일화를 하거나 뭐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앞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의 결론입니다. 아쉬운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게을렀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뭔가를 새로 키워내고 하는데 힘들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나가기가 되게 애매하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에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번 대선에서 확실히 확인이 됐을 뿐이지 저는 촛불 집회 때 이미 동력의 소진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촛불 집회 때 그 정도 인원이 그렇게 오래 모여서 뭘 하고도 세상을 한치도 못 바꿨으면 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이 뭐가 잘못됐거나 그걸 이끌어갔어야 할 시민사회라든가 소위 운동권들이 너무나 잘못했거나, 그리고 불행히도 촛불 집회 이후에 한국의 운동권, 시민운동 내에서는 촛불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는 정말 무성했어요. 근데 진짜로 뭘 배운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주 없진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 조금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냥 옛날식 그대로 하면서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기존에 해오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이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정치적인 재편, 정치적 지형을 재편해서 앞으로 더 바람직한 정치가 뭐 되게 하는 건데, 몇 가지 뭐 바람직한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그려집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디 하나를 봐도 뾰족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자고 여러분들을 모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계기에, 다른 기회에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판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제가 트위터에서 종종 하는 얘기지만 화살표가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방향이 틀린 화살표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으면 안 그려지는 이만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화살표를 키울 때가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건데, 사회적인 토대를 구축해보자. 세상이 바뀌게 하는 사회적 토대를 좀 구축해보자. 그리고 그 가장 핵심에는 강력하고 건강한 시민사회의 필요성이 있다. 왜 강력하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필요하냐 하면, 사실은 강력하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충격에 휩싸일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누가 돼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강력한 시민사회를 건설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강력한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시민사회가 없이 위에 상층부만 있어가지고는 항상 토대가 허약한 구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이게 만약 잘못해서, 그런 일은 결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절대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냥 가정으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저항해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려면 강력한 시민사회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것, 정치권의 모든 것을 미룰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변화를 위한 정치적 레벨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원주의 사회라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진전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봐요. 즉 상층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후보가 싸운다. 그러면 각자 한 세트씩의 공약들이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패키지 하나가 있고 패키지 하나가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패키지가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이 패키지도 마음에 안 들고 저 패키지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정치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배낭여행, 자유여행 이런 거 가면 훨씬 쉬워지죠. 내가 원하는 거 넣고 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게 바로 다원주의 사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다원주의 사회가 되었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사소한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대통령을 바꾸려면 국민의 반을 설득해야 되는데 개별 정책이라든가 개별 공약, 개별 사업들을 바꾸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가 이번에 택시 기사분들 때문에 벌벌 떠는 거 보셨잖아요. 대한민국 택시 기사분들이 몇 분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벌벌 떱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권력을 차지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고 많은 동의가 필요해지지만 실은 작은 거 하나를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의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좀 옆으로 가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블러드 다이아몬드 블러드였나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거 안 봤어요. 근데 뭔지는 알아요.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채광 산업이, 채굴 산업이 반군들과의 싸움에 얽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고문당하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다이아몬드의 거래를 막아보자 하는 게 바로 블러드 다이아몬드 얘기죠. 사실은 그 영화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그게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근데 물론 대한민국은 관심이 없었죠. 국제사회 움직임을 킴벌리 프로세스라고 불렀습니다. 킴벌리는 유한 킴벌리가 아니고 남아공에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다이아몬드 산지 이거 이름에서 따온 거죠. 이 킴벌리 프로세스에 정부라든가 NGO들이 모여서 다이아몬드 거래를 투명하게 하자. 다이아몬드가 어디서 나와서 어떤 식으로 거래돼서 나한테 오는지를 투명하게 하자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논의하는 모임이었는데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다이아몬드의 최대 소비처는 뭘까요? 결혼 반지겠죠.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주는 이유는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말고 우리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이런 건데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가 피 묻은 다이아몬드라면 아마 가격이 조금 싸더라도 그거를 선택하는 신혼부부가 많지 않을 겁니다. 원혼이 붙어 있어.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최소한 시민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자는 데서 시작된 거였어요. 지금부터 언제쯤입니까? 한 10년쯤 전일까요? 10년도 더 전이겠네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 몇 명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야, 우리가 재밌다. 그 당시 국내에서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압력을 넣어보자. 그래서 당시는 아마 통상산업부인가 그렇게 불렸을 거예요. 통상산업부 장관 앞으로 한 편지를 10통 좀 못되게 보냈어요. 각자 한 통씩 써서.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해보시죠. 10통도 안 되는 편지가 통상산업부 장관한테 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인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편지 내용이 논문처럼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페이지도 안 되는 한 반 페이지 정도 논문을 편지를 썼어요. 이런 거 있는데 한국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있다가 바로 통상산업부에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선생님 저희가 그걸 알아봤는데 그거는 NGO들이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참여를 못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킴벌리 프로세스를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좋게 말씀을 드렸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알아보십시오. 정부들도 참여하는 겁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며칠 뒤에는 아니고 좀 더 있다가 저한테 통상산업부 장관 명의로 답장이 왔어요. 도장 꽉 찍혀서, 직인 찍혀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뭘 했냐 하면 통상산업부 장관한테 과제를 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알아봐야죠. 그렇게 답을 보냈으면 아마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답장 보냈으면 뭉개지 못해요. 누군가 죄송합니다만 재수 없는 공무원 한 분이 그거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분은 보고서를 내야 돼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킴벌리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무슨 굉장한 압력이, 시민적 압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나가서 촛불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야당에서 그걸 강력하게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건 못 바꾸죠.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라고 하면은 잡혀가나 명예훼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못 막았고, 그쵸? 4대강도 못 막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반도 대운하는 막은 셈이죠. 따지고 보면 한반도 대운은 안 됐으니까 많이 양보한 거예요. 그것도 저 아저씨 생각으로는. 그런 건 못 막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막거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조금씩 세상을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나비의 날개 같은 날갯짓 효과가 돼서 나중에는 우리가 큰 일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단단한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희망인데, 불행히도 90년대 이후의 시민운동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되게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운동, 아니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툭하면 시민운동 까는 게 취미처럼 돼 있는데요. 물론 시민운동이 욕먹을 거 많지만 잘한 일도 되게 많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시민운동들 덕분에 바뀐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 많이 법이 바뀌고 또는 법을 개혁하는 걸 막아내고 있고 각종 정책에서 실제로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들이. 시민운동이 없었으면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에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으니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시민운동도 지금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안 보이죠, 언론에 잘. 언론에 많이 안 보이실 겁니다. 기존의 시민운동들, 기성시민운동, 조직 중심의 시민운동, 활동가 중심의 시민운동으로는 물론 아직도 그분들이 해야 될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전에 했던 역할을 못할 거예요. 특히 정당성의 위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정당성의 위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아무리 까도 삼성전자의 이사회는 적어도 자기들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삼성전자 주식 가진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10만 명은 넘겠죠? 모르긴 해도.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10만 명의 주주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라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하든 말든. 참여연대 몇 명인데요? 10,000명 좀 넘을 겁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그쯤 됐었어요. 그 사이에 확 늘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참여연대는 10,000명 조금 넘는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스스로는 모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얘기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내가 절대선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는 이상은 뭐가 정당성의 위기는 결국 도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그거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NGO 워치라는 강력한 웹사이트가 요새는 좀 거의 사그라들었더라고. 강력한 웹사이트가 등장해가지고 거기다가 단체죠. 각종 시민운동 단체들을 재정 보고 이런 거 다 올려놓고 비판하고 까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네가 누구를 대표해서 그 일을 하는데라고 물으면.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이 한계에 부딪혔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민운동 하는 분들도 그동안 너무 희생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헉헉헉헉대고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더 가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런 취약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죠. 호빗에서 간달프가 얘기한 제가 글도 썼지만 어쨌든 호빗이고 반지와 제왕이고 이 두 작품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는 그걸 거예요. 왜 하필 호빗인데 저는 내내 그거였어요. 사실은 다른 것도 멋있는 얘기들이 많지만 왜 프로도인데 절대 반지를 파괴한 게 왜 프로도인데 거기서 이제 간달프가 이번 호빗에서 답을 주죠. 강한 힘만이 악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일상에서 소소하게 행하는 작은 친절과 사랑이 악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 답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얘기가 뭐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엘프족 마을에 갔을 때 간달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간달프랑 대립하는 인물이 바로
사루만이죠. 백색의 마법사. 가장 강력한 마법사. 사루만은 강력한 영웅적인 힘에 의해서 세계를 방어하려고 들죠. 근데 그 결과는 결국 뭐가 됐냐 하면 사우론하고 손을 잡죠.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 그런 위험이 늘 있다고 생각해요. 큰 싸움, 영웅적인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도 늘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또 반복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단계는 독립된 개인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독립된 개인. 대한민국 사회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단어를 저는 우리주의라고 이름 붙입니다. 우리주의. 굉장히 집단의 귀속 욕구가 강해요. 집단의 일부가 아니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집단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어마어마한 압력이 존재해요. 결혼은 왜 안 하니? 애는 왜 안 낳니? 취업은 어떻게 할 거니? 부터 시작해서. 언젠간 이걸 가지고 아마 책을 제가 써보고 싶은데 죽기 전에 될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아마도 전근대적인 사회에선 이건 당연해요. 전근대적인 사회에선 이런 집단주의가 아주 당연합니다.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근대화를 겪으면서도 그걸 못 고쳤어요. 못 고친 이유가 아마 근대화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되었죠. 그러니까 박정희 씨에 의한 근대화. 그러니까 근대적 정신이라는 건 사실 진보의 정신인데 기묘하게 어떤 봉건적 독재랑 엉켜서 근대화가 되는 바람에 근대화는 이루어졌지만 근대적 정신은 우리한테 수입이 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간다면 저는 이게 일제시대하고 6.25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박노자 선생님도 그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제 때 정의가 이기는 꼴을 못 봤잖아요. 개인이 튀어나가서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특히 6.25 때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일사후퇴 때. 처음에 북한군이 6.25 딱 발발하고 쳐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님도 심지어 목사인데도 피난을 안 가셨습니다. 미국 측에서 피난 차량을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자가 신도들을 놔두고 피난을 가냐. 그래서 죽을 뻔하셨대요. 사실은 실제로 죽을 뻔하셨대요. 서울에 계신 목사니까. 그 인천 상륙작전 있고 나서 북한군들 막 후퇴하기 직전에 그때 사람들 막 잡아가고 죽이고 할 때잖아요. 주무시고 계신데 안방에 그 북한군이 군홧발로 몇 명이 들어왔대요. 당신 직업이 뭐요? 그래서 어떡하다 고민하다가 또 어떡합니까? 목사요 그랬대요. 몇 년이나 했어? 그래서 한 10여 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군이 이게 순악질 반동이구만! 그러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시던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일사후퇴 때는 두말 없이 후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꼴을 많이 본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실제로 처음에 후퇴 안 했던 사람은 나중에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부역자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이 처형당하고 그랬죠. 이쪽도 무섭고 저쪽도 무서워서 후퇴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퇴의 선상에서 최근에 언론에도 그 당시 참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긴 합니다만 내가 한 명한테 제껴지면 새치기를 당하면 그게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단 한 명한테 제낌을 당하면 죽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명이라도 제끼고 나가면 삶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사회적 질서와 보호망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속한 집단밖에 없을 겁니다. 내 가족, 연줄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강화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좀 잘 될 뻔한 게 저는 사실은 X세대였다고 생각해요. X세대가 좀 달랐거든요. 근데 이 X세대가 대차게 얻어맞은 게 또 IMF였죠. IMF를 딱 보면서 가족도 나를 보호 못한다. 국가도 나를 보호 못한다. 나한테 하다못해 일자리도 못 준다. 이 사회가. 그러면서 더 움츠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한국 사회의 정서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의탁하려고 그래요. 무언가에. 정서적인 의탁. 그 이제 정치인한테까지도 나타나죠. 심지어는. 우리 누구누구님 좋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쪽 저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우리 님이 되시면 저를. 그쪽은 별 관심이 없는데 모든 것에서 정서적으로 의탁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 관계가 아니고
원래 한국이라든가 이 아시아 쪽이 특히 한국은 별로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었죠. 또 딴 얘기 조금 할게요. 예를 들면 중세 같은 경우 중세 봉건에서 유럽 역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걔네들은 왕과 영주의 관계가 상하 신분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근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주들은 왕에게 돈을 제공해야 되고 필요하면 가서 군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군사력을. 대신에 왕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영주를.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려면 영국의 그 장미전쟁 같은 거 보고 있으면요. 저쪽이 쳐들어오잖아요. 영주가 한 2달, 3달 성을 지킵니다. 성을 막 지켜요. 지켜보다가 포위됐다가 방법이 없다 싶으면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그럼 항복해버리면 아무도 욕을 안 해요. 오히려 저쪽에 항복하면 저쪽 왕이 너 유능하니까 계속 내 밑에서 일해. 그러고 그 성 그냥 주고 계속 싸웁니다. 왜냐하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2달, 3달을 버티며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러 오지 않은 건 누굽니까?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왕이죠. 그럼 계약을 누가 먼저 파기했어요? 왕입니다. 항복한 영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항상 어떤 식이었죠? 싸우다 안 되면 끝까지 싸우고 그래도 안 되면 떨어져 죽기라도 해야 되죠. 항복한 자들은 삼족을 멸하죠. 원래 우리는 별로 계약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였죠. 근데 원래도 그랬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화 단계가 잘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적 의탁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이성에 기반하기보다는. 그러면서 동조성, 그리고 거꾸로 그 동조적 상황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공포심. 이건 많이 좀 극복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그랬었어요. 대충 이렇게. 남자 5, 아니지. 남자 5, 여자 5 이렇게 모여서 막 놀아요. 재밌게 술 먹으면서. 놀다가 밤 10시쯤 됐어요. 그중에 제일 집안이 엄한 여학생 하나가 일어납니다. 저 집에 갈 시간이에요. 그럼 나머지 4명의 여학생들 다 일어나요. 동조성이죠. 왜 그런 동조성이 발현될까요?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다른 여학생이 집에 가는데도 계속 남아서 앉아있으면 나쁜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죠.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 별로 없지만 그런 동조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보면 한국은. 옷차림도 사실은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제가 TV를 안 본 지 한 6, 7년 됐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러면 TV를 안 봤으니까 나 TV 안 봤으니까 딴 얘기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네 TV도 안 보고 그래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벗어나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집단과 개인 사이에 극단적 불균형을 낳습니다. 집단은 강하고 개인은 약하고 집단은 위대한 존재고 개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집단을 위해서 개인은 모든 것을 바쳐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커지면 국가주의가 되죠. 국가는 위대해. 나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어. 왜?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줄 때만 나도 국가한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죠. 아주 일방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국가의 권력은 크고 개인의 권력은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인권 상황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을 대개 비교해보면 바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상관없고요. 다른 나라와 객관적 비교로 볼 때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 거부, 국가보안법. 여러분이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셨든 저는 관계 안 합니다. 그건 뭐 각자 개인의 자유니까. 다만 이 세 사안들의 특성을 봅시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두 번째로 국가가 개인의 양심이고 모구를 떠나서 군대를 안 가겠다는 사람, 집총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셋째로는 국가가 개인의 사고와 발언을 통제해도 된다. 위험한 것이라고 여겨지면. 이게 세 개의 핵심입니다. 즉 국가는 개인에 대해서 뭐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의 특징이.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조류하고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가 집단을 크다고 보고 개인은 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은 87년 이후에 한국의 좌파 쪽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많이 뭘 얘기했냐면 공동체, 집단적 권리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그건 좀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집단이 강한 상태에서 반대쪽의 힘이긴 하지만 집단 자꾸 얘기하면 개인이 언제 성립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바로 되기 위한,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제 닥치고로 나오는데요. 닥치고 뭐해. 닥치긴 왜 닥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끝까지 떠들어 봐야지. 와, 지금은 단결할 때라. 지금은 단결할 때는 박정희가 하던 얘기고요. 국민 총화 단결. 그죠? 100% 대한민국도 그런 거 아닐까 좀 무섭는데. 단결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구린 사람들이에요. 일제 때는 뭐 오죽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만 저는 특히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너무 개인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이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개인들의 연합도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자기의 두 발로 선 독립된 개인. 그래서 전에도 말씀, 분열하고 분열해서 완전히 개인이 될 때까지 한번 분열하자, 우리. 그 다음에 개인이라는 게 인정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합치자. 그러니까 닥치고 단결이 아니고 너는 그거고 나는 이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합쳐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거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회식 갔는데 부장님이 짜장면!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짜장 했는데 인턴 사원이 뒤에 있다가 저는 짬뽕이요 하기 참 어렵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가서 촛불 집회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한국 사회에서 이 단결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저 아는 분처럼 가까운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하나 계신데 그분은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찌개에도 다 고춧가루를 확 쳐먹는 분입니다. 저는 매운 걸 안 먹진 않는데 매운 걸 먹으면 고춧가루를 조금만 먹으면 막 여기서 땀이 뻘뻘뻘 사우나를 합니다. 완전. 그래서 공중장소에서는 결코 매운 걸 안 먹으려고 합니다. 매운 거 먹고 싶으면 집에서 이렇게 난닝구만 입고 수건 딱 걸쳐놓고 먹어야 돼요. 제 아버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그분이 밥 먹을 때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매운 거 좋아하는데 고은태 교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단둘이 먹을 때도 그래요. 그분이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버릇일 거예요. 언어 생활일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게 두려운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거죠. 나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제의 언어입니다. 자기는 우리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만약 그분이 나는 고춧가루 확 타서 먹고 싶지만 너는 싫어하니까 그냥 먹자라고 했으면 나는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둘이 서로 다른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양해를 해준 거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매운 거 좋아하지만 해버리면 너는 별종이란 얘기죠. 넌 우리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지는 이 우리에 대한 집착 굉장히 두려운데 그 우리라는 게 어마어마한 폭군일 수 있어요.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보살펴주고 해주면 좋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의 장점은 이미 끝났어요,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라는 이유로 쓸데없는 간섭질하고 뭐 어쩌고 훨씬 더 부작용이 지금 커졌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는 개인을 좀 찾아보자. 개인이 필요하다.